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와 북러 군사협력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15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을 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계기로 만난 뒤 두 달 만에 다시 모인 3국 장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중동 사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vents in the Middle East, shared economic cooperation, shared growth, addressing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DPRK, Russia military cooperation, and a number of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our ongoing support for Ukraine. These and more are on our agenda together. 한국의 박진 장관과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s facing multiple challenges in this poly-crisis era.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which is why the three of us are here. Such global landscape demands an increased level of our strategic coordination, building upon our solidarity, which was made stronger than ever through the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It is essential to advance our cooperation in a concrete manner. 3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북한의 무기 제공과 그 대가로 북한이 획득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지역 국제정세 현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브리핑을 열고 15일에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He means to compete with China. He's coming into this discussion again with the wind at his back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He thinks the United States is well poised in that competition with China. He's not going to be afraid to confront where confrontation is needed on certain issues where we don't see eye to eye with President Xi and the PRC. 커비 조정관은 다만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를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판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요청했으며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을 지원하고 한국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며 미국과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0km의 SM-6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가 채용돼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지난해 일본에도 SM-6 미사일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유엔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은 조약동맹인 미국뿐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14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일상적인 관리와 회원국들의 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개입할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단합된 국제적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한동맹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연합연습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유엔사 회원국들은 미한 연합훈련에 제한적으로 참여했지만 앞으로 육해공 훈련에 더 적극 참여해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은행의 자금이 원비어 가족의 배상금으로 충당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뉴욕 멜론은행에게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20만 3,258달러를 넘겨받게 해달라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하고 판결 후 20일 이내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이지만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됐으며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극동은행에 대해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은 재무부가 고려항공 같은 제재 대상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2015년 12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17개월 동안 억류돼 이후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아들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북한 자산 추적과 압류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실제로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극동은행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한인 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하는 한국으로 탈북민들을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 북동부 지회는 14일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을 규탄하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은 이날 VOA에 최근 중국이 600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추가 북송 경고가 나오고 있어 중국의 잘못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민주평통의 박호성 회장은 지난주 뉴욕을 방문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동포로서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주 유엔 본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탈북민 구호인씨는 한인사회가 드디어 북한 인권과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심을 보여 감개무량하다며 이런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2023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4일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국가 연계단체의 부상 등으로 영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사이버 활동의 증가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의 국가 행위자들은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가장 고도화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제재 회피를 통해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국 정부의 사이버 분석과 대응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과 함께 국가주도 행위자로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지배적인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이란은 영국 정부와 군, 학계, 언론을 겨냥한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부패 정도를 표현하는 이른바 뇌물지수에서 북한이 4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부패감시 민간단체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14일 발표한 2023 뇌물 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지수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19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9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산드라 웨이지 대표는 이날 VOA에 북한이 다른 권위주의 정부와 공유하는 주요 부패의 특징은 언론 자유나 강력한 시민사회 감독이 부족한 데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다른 독재 정권보다도 뇌물 등 부패를 개혁할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뇌물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뇌물지수가 가장 낮은 청정국으로는 노르웨이가 꼽혔고 미국은 12위, 한국은 19위, 중국은 13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이 중단됐던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오는 29일 서울에서 약 7년 만에 관련 행사를 재개하는 데 대해 참석자들이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VOA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사례를 밝힌 COI 최종 보고서는 유엔에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권침해 보고서였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할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술과 전략, 적절한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인그룹 창립회원인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의 국무부 모두 3, 4년마다 담당 관리들이 바뀌어 연속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회원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현직 관리들의 정책 구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도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의 경험과 희망적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며 안보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으로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VOA에 오는 29일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인권 현인그룹의 활동을 6년 8개월 만에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인그룹은 2016년 국제인사 8명이 동참해 출범했지만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기면서 활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